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 시민 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속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는 사실 속보죠. 그쵸.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국제사회 요구와 기타 등등 미래를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넷제로죠. 네, 정말 넷제로. 좋은 소식입니다. 네, 중국이 지난달에 2060년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일본이 한 불과 며칠 전에 2050년을 얘기했죠. 하겠다 했고, 한국도 이제 결단을 내려서 국회에서 요구를 하고 정부가 받아서. 근데 아직도 갈 길이 좀 있는데 일단 큰 출발을 이뤘다. 이상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 캠페이너 김지우입니다. 2달 후에 뵙기로 하고 인사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후시민 백과 청취자 여러분, 지구에 무해한 한 달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혀에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오늘 발음이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석쌤이 오늘 오전, 그러니까 녹음일 기준으로 28일 수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넷제로 선언한 걸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인 견해 한 줄 짧게 부탁드립니다. 좀 실감이 안 나고 앞으로 험난한 길이 남았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유쌤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셨는데 지유쌤도 지구에 무해한 한 달 보내셨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나는 못했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쵸.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면서 무해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무해한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오늘 주제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올해 2020년 시작되면서 제 목표가 배달 음식 시키지 않기. 배달 음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시키지 말자라고 했는데, 사실, 몇 번 깨지긴 했지만, 10월 한 달 동안은 아직 시켜 먹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벌써 거의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중요한 건 최근 한 달이다. 이것은 칭찬인가 칭찬이 아닌가. 그 정도면 시의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좋네요. 칭찬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션맘님께서 팟빵에 5,000캐시 후원해주셨고요. 슈첼님께서 팟빵에 10,000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업센 수박님께서 팟빵에 1,500캐시 후원해주셨고요. 구글플렉스님께서 팟빵에 2,000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BM한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경제속도로 운전하면 연간 98kg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된다던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그것도 좋지만 전기차로 바꾸고 태양광으로 다 싹 해버리면 그냥 배출량이 98kg이 돼버립니다. 몇 톤에서. 그래서 연비 운전도 좋은데 요거에서는 약간 벗어나서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걸 바꾸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것도 속보. 어제 중국에서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는 2035년부터는 판매를 금지한다. 대신에 근데 거기는 50%를 하이브리드로 가능하게 좀 열어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엔진만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넌 안 돼. 저리 가. 저 엔진하고 모터 달렸는데 그럼 너는 일단 팔아라.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도 큰 변화가 있다. 하이브리드 50%를 열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정책이네요. 그렇죠. 중국이 판매가 차가 2천만 대인데 2천만 대 넘어요. 근데 한 50%만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수소차도 포함돼 있어요. 플러그인도 포함돼 있고. 근데 그러면은 1,000만 대거든요. 우리나라가 파는 차가 150만 대니까 우리나라 6배 되는 시장 정도가 전기차 뭐만 팔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좀 앞으로 또 더 당겨질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생각되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다음 댓글은 지유쌤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팟빵 통해서 허지훈 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번 컨텐츠도 잘 들었습니다. 매번 나연쌤의 깔끔한 진행 덕분에 가끔 떨어지는 음질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하셨고요. 오. 네, 칭찬 맞고요. 채식 관련 초대석이 있다고 해서 매우 기다려지신다고도 하셨어요. 지석쌤의 잠깐 전기차 코너도 매우 유익했어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지만 한편으론 편리함과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체인지, not climate change라는 유명한 기후행동 문구에서도 엿볼 수 있듯 지금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어스앤런 버추얼 행사 소식도 환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국내 환경단체 중 그린피스의 캠페인이 가장 트렌디하다고 생각한 일인으로서 이번 캠페인도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주 긴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지훈님께서 댓글과 함께 또 팟빵에 1000캐시 후원해주셨고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가 지난주 금요일 23일에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초대석에는 그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를 좀 모시려고 해서 채식 관련 이야기가 조금 밀리게 됐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근데 전기차를 너무 많이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뭐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모빌티 서비스로 바꾸면은 확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도 꽤 있고요.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너무 적어서 전 세계에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많이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도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너무 그 기술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약간은 접어두시는 게 도움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또 굳이 드립니다. 네. 다음 댓글은 지석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컨츄리 파파농장 님께서 팟빵에 저 할인 후계자 아닙니다 지석쌤 하셨는데 아니 아무런 그게 근거가 안 되지. 저 간첩 아닙니다 그런다고 간첩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일거는 드리지만 믿을 순 없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원 무정란 농장을 운영하신다고 아이셋을 키우고 있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계시죠. 아빠입니다. 예, 그거는 믿어드릴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계절 변화가 많이 와닿는다고 하시고 두려움도 크고 사실 그 영국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멸종저항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농사하시던 분이에요. 한 18년인가 이렇게 유기농 하시던 분이에요. 그 마저 헬렘이라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분 거를 굉장히 찾다 보니까 원래 그 젊었을 때 LSE라고 런던 전경대에 입학했다가 좀 신물이 난다고 이제 자퇴를 하고 농부를 하신 거예요. 나는 유기농이나 하겠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금 운동가가 되신 건데 예, 그분도 농업이 도저히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위기다 해가지고 나오신 거니까 한국의 멸종저항 운동의 리더로 할인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운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예, 좀 너무 갔나? 확신을 하시고 계시는. 아니요, 확신을 안 했어요. 그냥 한번 떠보는 거지 한번 떠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예, 그래서 좀 더 또 주변에 알리는 노력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은 도시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돌아오고 있나. 그래가지고 화이팅이고 예, 할인 후계자로 커밍아웃도 살짝 기대해보면서 저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가끔 던지겠습니다. 예, 댓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댓글과 후원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방송 광고 듣고 본격적인 소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메인 소식에 앞서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어스앤런 후기 가지고 왔는데요. 지우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29일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전국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참여자가 계셨는데 총 약 9,000여 명의 참여자분들이 이거 다시 편집. 심지어는 해외에서 이거 빼. 왜요? 늘 그러는 것처럼 분위기를 깔아야지. 해외에서 왔다 호들갑 떠는 모습 때문에 국제환경단체로서의 위상이 떨어지니까 편집해요. 당연하다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참석을 많이 했다. 그렇죠. 다시 갈게요. 장사할 줄 너무 모르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약 9천여 명의 참여자가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달려주셨는데요. 와. 그쵸. 엄청, 저 사실 기대 이상의 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참여해주셔서 엄청나네요. 아마 역대급 참가자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규모 오프라인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벤트를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도를 했었던 건데 시공간의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고요.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하루 한 날 어딘가에 모여서 아마도 수도권이겠죠. 어디에 모여서 진행을 하고 끝났을 텐데 전국에서 한 4주 동안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 이 참여하신 9천여 명의 분들이 달린 거리가 몇 킬로쯤 되는지 퀴즈. 97,000km. 이거 대본에 써놓으면 안 되겠어. 아, 이거 흰색으로 바꾸시면 나중에 수월한 퀴즈 진행 가능할 것으로. 아니 이게 적혀있어 이걸 그 고지고대를 읽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네. 지석쌤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밋밋한 걸 맞습니다. 재밌게 하는 나의 재능, 탤런트. 맞아요. 97,000km에 이르는 거리를 시민분들이 달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네. 97,000이라고 하면 사실 감이 안 오는데 이걸 제가 또 찾아봤더니 지구를 2.4바퀴, 거의 2.5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이만큼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를 걱정을 하면서 달려주셨다고 하고,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렸어요. 사실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거를 네.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너도 같이 참여하고 너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자. 참여를 하자를 독려하는 게 저희 목적 중 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에게 기후위기 앰베서더의 역할을 드리겠다. SNS에 열심히 홍보해달라고 해드렸던 결과 약 2,500건의 소셜 포스팅이 발생을 했고요. 기후위기 해시태그를 포함해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이런 해시태그로 엄청나게 많은 게시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플로깅을 주제로 하는 러닝도 있었는데 저희가 플로깅을 요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그 미션을 네, 진행하시는 플로깅이라는 분들이 게 이제 조깅을 하면서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같이 줍는 활동이죠. 맞습니다. 플로깅.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조깅을 하면서 나연쌤 말대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활동인데 미션에서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 플로깅을 하시면서 쓰레기 주운 사진까지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하셔서 정말 너무 감동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지우쌤이 정말 얘기해 성격이 좋으신 것 주신 같아. 저는 왜 시키지도 않은 거 했냐고 감점표 낼것 같은데. 지우쌤이 좋은 기후위기 홍보대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의 수도 정말 놀라운데 이분들이 이제 달려주신 그 거리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지우쌤이 돼지열병 또 코로나19 등으로 진짜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진감래라는 그 사자성어가 참 와닿는 그런 후기였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저희 오늘의 주제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시민분들과 함께 리서치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지우쌤께 간단하게 좀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피스에서는 2016년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계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플라스틱 캠페인이 진행됐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소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혹시 분리수거 잘하세요? 저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실 안 쓰는 게 가장 좋기는 하잖아요. 정답이죠.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네요. 분리수거는 잘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너무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사람은 비슷한데 예전에는 네. 하루 종일 다 갖다 버려도 그 포대자루 한 반밖에 안 차는데 지금은 넘쳐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양이. 그래서 기분이 할 때마다 안 좋아요. 우리 집도 꽤 왜 이렇게 나왔지? 막 그러면서. 제가 산 건 거의 없지만. 확실한가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좀 쓰레기가 늘어나기는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유난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중 분리수거 순위를 매김 항상 상위권이라는 이 데이터를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고 대중들한테 항상 각인되어 있는 독특한 데이터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서 나연쌤이 얘기해준 것처럼 분리수거율과 재활용 비율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죠. 그래서 소비자는 이미 변화하고 있고 유통업계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생산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조자 그리고 네. 생산자에게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 내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을 좀 조사해 보려고 이 그린피스 플라스틱 리서치 2020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민들이 참여한 데이터는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에 앞으로 활용될 기초적인 데이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약 300가구의 참가자분이 참여해 주셨고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인지, 이게 어떤 폐기물인지, 예를 들어서 뭐 포장재인지, 음식 포장재인지 이런 종류를 구분을 해서 기록하는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전국에서 300가구나 이제 참여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018년 9월에 이제 홍대에서 시민분들과 같이 이른바 브랜드 오딧, 기업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브랜드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좀 많이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활동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브랜드 오딧과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브랜드 오딧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9월마다 브랜드 오딧이 진행이 되는데 브랜드 오딧이라는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저희가 플라스틱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고 사실 이 브랜드 오딧 혹은 리서치는 길거리, 도심, 해변, 산 혹은 수중, 이제 수중에서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디서든 가능한 활동인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야외에 모이기도 어렵고 서울사무소가 위치한 수도권 서포터 분들에게만 매년 기회가 좀 돌아가서 좀 아쉬웠는데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자고 해서 가정 내 발생 플라스틱 폐기물 조사하는 활동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오프라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딱 맞는 그런 리서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도 브랜드 오딧이라고 들으면 무슨 뜻이지?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플라스틱 리서치 2020이 훨씬 더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소비 변화에서 더 나아가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참여하신 시민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했었습니다. 지석쌤께서 말씀이 없으셔서 지석쌤께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개인 차원에서 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제 앞서 지우쌤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업의 역할이나 책임이 좀 큰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지 않을 권리, 이렇게 권리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석쌤은 이 플라스틱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플라스틱 좀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좀 약간 태초적인 불만이 있었던 게 사람들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 자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 재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같은 맞아요. 그 재활용에 엄청난 자부심과 이 노력과 사실 온 국민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시선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가버리니까 환경단체는 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만 다루는 식으로 좀 인식이 있어가지고 바꿔보려고 제가 조금 플라스틱 그거 좀 하지 맙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하고 했었는데 이게 네. 전략적으로 근데 전략적 사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너무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석유나 석탄 같은 거 사용량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을 하는데, 이 석유 업체들이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석유가 안 팔리니까, 그러면 안 팔리냐고서 좀 접으면 되잖아. 안 그러고, 그럼 플라스틱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이걸 안 쓰고서 생활하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쫙쫙쫙 문화적으로 막 깔아버리자 그냥. 그래서 막 아이고. 전기차로 석유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 새끼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연구가 거듭될수록 그 우리가 왜 해양에 플라스틱 쓰레기들 뭐 섬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미세한 플라스틱이 되고 뭐 보기에 막 안 좋고 이런 거
플러스 더 미세하게 깨지면은 이제 그게 무슨 메탄가스나 이렇게 CO2로 분해가 돼요. 아예 아, 해양 플라스틱 섬이 그냥 네. 엄청난 쓰레기 섬이 이게 아니라 거기서도 솔솔솔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몰랐어. 약간 무시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략적으로 약간 우리 약간 뒤로 미루자 했는데 얘도 덩치가 너무 커지고 얘는 진짜 예대로 문제가 워낙 심각하네요. 많아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거하고 뭐 네. 석탄 발전소 이런 거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하고 뭐 배터리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서 우리가 그냥 쓰면 되는데 네. 플라스틱은 우리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얘는 대안이 아니구나라는 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 좀 안 써야 되는 자원이 맞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쓰고 버려도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들이 나와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 게 플라스틱 이슈가 사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첫 발을 내딛는 콘텐츠로 이슈로 매우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 네. 서포터즈 분들 중에 보면은 저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다가 나중에는 기후위기 이슈까지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액티비스트 분으로 성장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네. 그리고 지석쌤께서 굉장히 이 보고서 거의 한 편을 복붙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왜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이 나왔다.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있죠. 맞아요. 벌레가 나왔는데 이게 막 먹더라. 막 이렇게. 맞아.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플라스틱 문제가 많을까요? 퀴즈. 대본에 없는 그러게요. 퀴즈. 어렵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완전한 생분해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분해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소화. 제가 한국말 이름을 까먹었는데 플라스틱을 먹는 무슨 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실험실 환경에서 플라스틱을 넣어주면 이렇게 분해하는 미생물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적절한 온도나 이런 거 딱 맞춰줘야 되고, 자, 미생물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 미생물이 플라스틱 덩어리를 먹으려고 그러면 먹어도 끝이 안 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뭐 미생물을 플라스틱 한 조각 처리하다가 거의 뭐 이제 뭐 3대를 이어서 관찰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지금 45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무슨 과학 잡지나 이런 거에 나왔었거든요. 미생물을 먹는 플라스틱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지만 미생물을 해결되고 있지 먹는 않죠? 플라스틱이요? 그렇구나.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어려서 몰라. 자, 무서운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이 발견됐다. 무슨 애벌레가 먹는다 하는데 네.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 화합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석유를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그 속도가 느리고 조건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심심하면 나와요. 미생물을 먹는 나왔다. 뭐 심지어 방사능을 촬영해 나왔다 이러는데 있게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도움이 됐으면 진작에 우리가 문제 해결했다. 그러니까 그 미생물을 통한 깔끔한 해결은 잊어달라.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그 정도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쵸. 바이오 플라스틱. 그 식물성 원료로 만든 딱 식물성 원료 그런 순간 이거 뭐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옥수수나 쌀이나 뭐 이런 것들. 식물성 원료로 만든 식용유에 뭘 튀겨가지고 열심히 먹으면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죠. 식물성이라고 좋은 거 절대 식물성으로 만든 뭐 비누 이런 거 뭐 이렇게 물에 타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느끼면 뭐 식물성 뭐 바이오 이러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 바이오 플라스틱도 사실 뭐 온도랑 습도 조건이 좀 맞아야 40도 이상 그리고 뭐 60% 이상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분해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어떤 온도상에서 뭐 pH 7 유지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무슨 뭐 마스크팩을 썼는데 뭐 20분 내에 뭐 벗기면은 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뭐 이런 굉장히 아주 세세한 그게 조건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 과학실인가요? 그게 딱 맞지가 않죠. 뭐 심지어 내가 뭐 묻었어. 근데 뭐 맞게 하려고 근데 뭐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져가지고 뭐 드러났어.
그럼 얘는 끝까지 안 녹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네. 바이오 플라스틱이 제가 이거를 하는 분들한테 정말 제가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너무 좀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한번 하나하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네. 좀 빨리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있어요. 물에 이제 넣었다든지 이랬을 때.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영양화라고 네네. 그 뭐랄까 아니 그러니까 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쵸. 예, 그러니까 무슨 라면 봉지가 물에 들어갔는데 걔는 생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보기에는 정말 짜증나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굉장히 잘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봉지가 들어가면은 뭐 그것도 약간 양이 많거나 뭐 물이 네. 웅덩이 같은 거가 되게 좁은 데에서 그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물고기들이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하네. 야 녹는다. 야 뭐 없어지는데 막 이러는데 하면서 숨이 막혀 죽는 거지. 이게 녹조라떼 원인도 되는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바이오 이런 재료는 그거를 그러면은 무슨 농작물이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재배를 네. 해야 되는데 재배를 단일 작물을 이렇게 많이 빨리 재배하려면은 뭘 하죠, 여러분? 개간. GMO? 아니요, 유- 그것보다는 좀 일단은 비료를 줍니다, 비료. 근데 비료는 무조건 물에 녹아서 그러니까 일부는 남아서 식물이 쓰지만 많은 부분이 물에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물에 영양분이 되면서 녹조가 찬 거라고 그리고 산성화도 된다더라고요. 산성화. 예. 토양 성성화? 아니, 토양이랑 물이었던 것 같아. 아니 좀 조금 아리까리해요. 근데 산성화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토양이든 물이든 그 산도가 그런 게 맞아야 생물들이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하여튼 그 작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크고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 같은 거 아시죠? 네. 초록색. 네, 그 먹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그 뭐 옥수수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안 미끌미끌한데 녹아요. 안 나. 나는 언젠가는 좀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진짜 한 3일 이렇게 쪽쪽 빨아봤는데 그냥 두 분 다 이렇게 드셔보셨다는 게 너무 그래서 3일째 포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옥수수 전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네. 원래는 옥수수였단 말이에요.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뭐 보내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기아 문제가 있을 때 보내주면 사람이 사는 건데 그거를 이제 또 막 가열을 하고 뭐 전분을 꺼내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뭘 바이오 뭘 만들면 얘도 결국에는 또 식량 문제를 또 심화시키는 면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바이오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봉지가 막 어디 막 보여 막 이거 썩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썩어 없어져라고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네. 그게 녹아 없어지거나 썩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런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뭐 대규모 재배를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리고 아까 개간 말씀하셨는데 야 바이오 플라스틱이 뜨니까 우리 여기 밀고 열대우림 좀 밀고 여기 옥수수 심어가지고 전분 짜가지고 보내자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오랑우탄 네. 집도 없어지는 거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이오 플라스틱이 되게 이렇게 기대를 받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은 못했어요. 그게 그래서 무슨 배두나 소 농장 만들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개간을 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데 그걸 막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특정 온도와 습도가 맞춰줘야지 이게 생분해가 시작이 되는 건데 보통은 그런 처리 시설에 들어가서 제대로 처리가 되면 다행인 거지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중에 자연으로 유실돼서 바다로 흘러가거나 이제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힌 거 그런 충격적인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게 바다에 그냥 노출됐을 때 바다가 사실 뭐 수온이 60도 이상이 아닌 이상은 그게 분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플라스틱이랑 상황이 마찬가지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아직은 사람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처리 개념이 없다 보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100% 바이오 플라스틱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네. 한 30%는 옥수수 섞여 있는 거 있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70%는 원래 우리가 쓰던 뭐 폴리에틸렌 같은 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은 네. 특수 처리 시설에 가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거 바이오 플라스틱이지만 어쨌거나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재활용할 때 같이 버리다 보면 오히려 더 잘못 처리가 돼서 오히려 안 만드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석쌤 말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우쌤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사실 칫솔도 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대나무 칫솔이나 이런 나무로 만든 칫솔을 좀 대용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런 칫솔 업체들 중에서 이제 우리는 진짜 100% 생분해가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곳들도 있는데 사실 칫솔대는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칫솔 모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좀 어떻게든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섞이든 섞이지 않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라라는 구절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퀴즈. 예전에는 칫솔 그거 털 부분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저 맞춰볼게요. 돼지털. 맞습니다. 네. 오, 와우. 저 돼지털? 돼지가 털이 있나요? 대나무하고 저기 돼지털로 저기 빨리 그 대나무 칫솔 업체한테 돼지털로까지 가라. 왜 어중간하게 하냐라고 한번 말을 하고 대신 망해도 책임 안 집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돼지털이라고 저도 이걸로 양치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까. 자,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더 추가로 하자면 하여튼 이게 제가 무슨 바이오 플라스틱은 무조건 꽝이니까 완전히 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는 좀 아닌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거 해결책인가 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BBC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바닷물에 넣어가지고 한 2년을 뒀는데 꺼내 보니까 여전히 쇼핑백을 쓸 수 있더라. 이런 게 있었고 헐. 더 쓸데없이 길게 한 거가 온전한. 있었는데 그거는 쪼개진 건 좋은데 섞여 있는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그냥 일반 거하고. 그래서 수백만 개의 플라스틱 쪼가리로 쪼개져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좋다고 해야 되는 거냐. 예, 그래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러깅인가?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줍는 이유가 눈에 보이면 이게 거슬리잖아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고, 근데 생분해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을 들여다 보면은 아이씨 뭐야 미세 플라스틱이잖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하여튼 맞아. 혹시라도 바이오 플라스틱이니까 문제 없어 뭐 너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고 막 좀 약간 좀 너무 편하게 쓰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사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물건이 있으면은 잘 이쑤시개 같은 거 그거 한번 하고 쓰셨다가 또 다시 또 쓰고 맞아. 바이오 플라스틱 할 때마다 녹말 이쑤시개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런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좀 우리 제대로 된 솔루션을 할 수가 없다. 예.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는 제가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정리드리고, 뭐 앞에서 얘기를 뭐 제가 뭐 짧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은 꼭 바이오일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튼 어쨌거나 무슨 조건이 맞으면은 이렇게 뭐 분해된 소재라 뭐 이런 건데, 네. 예, 그 조건 맞추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뭐 조건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데도 뭐 파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도 꽤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분해가 됐을 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래서 땅에서 이제 더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 땅을 예전에는 뭐 파서 플라스틱 뭐 봉지가 있네 하고 들어가다가 버리면 돼. 딴 데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근데 이거. 그래서 하여튼 어디 모아놓든지 하면 되는데 막 조각나 있으면 이거는 그냥 흙과 플라스틱이 같이 뭐 혼화일체 뭐 돼버린, 이거는 더 골치 아픈 면이 있는 거라. 그래서 예,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또 일단 생자가 붙으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생과일 주스. 2,000원 비싸지만 먹잖아.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생자가 붙으면 이게 뭐 너무 좋은 느낌이 있는데, 생분해가 그렇게 답은 아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분해를 거듭해서 CO2나 메탄까지 분해가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내가 예전에 버린 생분해 플라스틱이 솔솔솔솔 지구 온난화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가속화시키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결국에는 좀 안 쓰는 방향으로 좀 가는 수밖에 없더라라는 게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대안을 봤던 곳에서 나오는 결론들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들은 최대한 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플라스틱 리서치 얘기로 돌아오자면 유독 좀 플라스틱 캠페인에 시민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시민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기후위기 이슈나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환경 분야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이 좀 남다른 이유는 제가 이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연구에 의하면 201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중 47%가 포장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2위는 섬유, 합성 섬유 14%이고 뭐 건설, 전자기기 네. 등등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 47%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건 결국 소비자거든요. 이 중에 네. 많은 포장재는 진짜 몇 분에서 뭐 길어봤자 며칠 이내에 소비자 손에 들어온 이후에 바로 폐기가 되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활용을 다 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그 이후에 버려진 이후에는 몇백 년 동안 썩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말은 소비자가 포장재를 소비하지 않고 소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탄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그 어떤 순환이 되는데, 플라스틱은 인간이 그냥 정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나 어떤 기업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플라스틱이 사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뭐 땅과 뭐 네, 돌아가죠. 바다에 머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진짜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플라스틱 리서치에 앞서서도 이렇게 시민분들과 함께 진행한 활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플라스틱 제로 피크닉이라고 있었어요. 다들 한강공원이나 서울숲 혹은 이제 전국 곳곳에 잔디가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지인과 피크닉을 해보신 적 많으시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 즐거움 뒤에 이제 잔뜩 쌓여있는, 정말 이제 산을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특히 야외에서 배달해 먹으면 수많은 플라스틱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소모적인 피크닉이 많을 텐데, 많은 서포터 분들이랑 함께 플라스틱 흔적이 없는, 플라스틱 발자국이 남지 않는 피크닉이 가능할까라는 어떤 질문에서 시작됐었던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서울숲에서 약 한 70에서 80명 정도 되는 분들과 피크닉에 오기 위한 어떤 도시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없이 우리가 이 피크닉을 즐겨보자 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었던 되게 아름답고 무해한 피크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제가 나연쌤과 같이 진행했었던 플라스틱 없을지도, 줄여서 풀업지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플라스틱 네. 배출이 아예 제로인 상점을 찾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아직은 많은 상점들이 없고 속속 생기고 있긴 하지만 전 국민들이 방문하기에는 아직은 좀 충분치 않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플라스틱을 좀 덜 소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가게를 찾아보자에서 출발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약 40-50명 정도 되는 저희 활동가 분들이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자기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식료품점에 가서 제가 이거를 용기를 들고 가거나 이거 플라스틱 없이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택권을 주는 가게냐 아니냐 이런 것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지도 위에 표기를 해서 약 20곳 정도의 식료품점을 찾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네. 지우쌤이 이제 플라스틱 제로 피크닉 그리고 플라스틱 없을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우쌤 표현처럼 지구에 무해한 플라스틱 제로 피크닉 때 제가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심이 좀 담긴 질문이지만 다시 돌아온 플라스틱 제로 피크닉 이런 계획도 좀 있으신지. 약간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네,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이제 진행해볼까, 나연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또 질문 하나. 그때 이제 사람들 그럼 차 몰고 오고 그러시나요? 보통 대중교통으로 맞아요. 많이 이용을 해주셨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대중교통. 서울숲에서 그게 진행이 됐다 보니까. 차로 오시는 분은 전기차 몰고 오시라고. 깨알 플라스틱만 안 전기차 쓴다고 되는 게 홍보였고요. 아니다. 네, 왜냐면 필수 저는 조건으로 그런 거 있거든요. 넣겠습니다. 막 대형 SUV를 몰고, 디젤 SUV를 몰고 텀블러 들고 내리면은 요새 좀 텀블러 인증샷 같은 거 올라오더라고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둘 다 하면 맞아요. 진짜 가장 좋죠. 네, 좀 크로스로, 네, 그 할 때 전기차 뭐 홍보 세션도 한번 간다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네. 오늘 어스앤런 후기 그리고 플라스틱 리서치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플라스틱 얘기부터 어떻게 보면 전기차 얘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얼마 전에 재활용을 이제 분류하고 그러다가 네. 그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나고 이게 뭐야 이게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사실 제가 옛날부터도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뭐 음료수 이런 거는 거의 안 사 먹어요. 그냥 안 먹고 만다 내가. 그러니까 네, 지석쌤 제일 좋아하시는 음료도 유리병에 들은 거예요. 유리병도 좀 문제가 많아요. 라벨 에너지 가끔 드시는 거. 유리가 엄청나게 또 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싫으면 특히 뭐 생수 같은 거 이제 만약에 시켜 드시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무슨 그냥 정수 그 뭐 브리타든 아무튼 뭐 LG 거든 뭐 이런 걸로 바꿔서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단 제일 빨리 벗어나야 되는 환상은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하면 이게 좋은 대로 돼서 정말 잘 사용해 되겠지? 이건 안 그렇다. 아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바꾸는 거 요구도 하고 하지만 이래저래 그러면 그냥 뭐 사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콜라든 사이다든 설탕물에 탄산이어서 이빨 썩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먹을 때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좀 너무 처져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는데 뭐 확 줄이고 이런 것도 방법이다. 이도저도 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여기까지만 무해한 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영향을 줄이는 왜냐하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해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결국에 몰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어차피 몸에도 안 좋은 이런 음료수 같은 거 그냥 뭐 2번 생각나면 한 번만 마시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 무해하는 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환경차 뭐 환경에 좋지 않아요. 환경에 피해를 덜 미칠 뿐이야.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난 지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코로나를 경험하는 와중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어떤 소비 패턴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석쌤 말대로 무해한 생활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무해한 생활을 지향하는 지향을 할 수 있잖아요. 지향. 무해한에 가깝게 갈 수는 있어요. 네, 무한히 가까워지는 그런 생활 패턴을 지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네,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기에 오늘 강조됐던 이 무해함을 어떻게 실현할지 안 사면 돼. 그쵸. 뭐 육류나 플라스틱이나 뭐 합성 섬유 옷이라던가 그런 전자기기라던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니까 각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너무 충실한 내용 준비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